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의 고비와 한 번의 죽을 운명을 넘기고 이제는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세 번씩이나 고비와 죽음을 넘겼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참 힘들었고 죽고 싶었지만 감사했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꽃다운 20대였던 저는 이모 외에는 일가 친척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어려서 돌아가시고 유일한 핏줄이었던 이모 손에서 자랐어요. 이모는 지방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한밭집을 했죠. 원래는 부모님이 하시던 건데 이모가 이어받아서 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병인 고혈압으로 두 분 다 6개월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모는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을 한 채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모와 함께 한밭집을 했으니까 말이 꽃다운 20대지 전 사실 한밭 인생이라고 자조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모는 걸걸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공사판에서 거친 인부들의 비위를 맞추고 입맛을 맞춰가며 돈을 벌어야 했으니 자연스럽게 거하게 자신을 포장해야 했죠. 이모는 초장에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인부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때론 인부들과 분위기 좋게 술 한잔도 하면서 어떻게든 한밭집을 잘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한밭집도 나름 입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공사 현장 소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다들 지연 학연을 동원하고 온갖 인맥을 더 동원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부들을 관리 감독하는 우두머리인 십장의 마음에 들어야 했어요. 인부들이 원하는 메뉴를 맛깔나게 선보이면서도 단가를 맞춰야 했고 또 십장에게 일종의 약간의 뇌물도 좀 찔러주는 게 그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모는 지연이나 학연도 없이 공사판에서 한밭집을 척척 따냈으니 정말 대단한 장사꾼이긴 했죠. 가는 공사 현장마다 인부들과 누나동생 하면서 허물없이 잘 지내는 건 물론 인부들의 생일도 챙겨주고 가족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고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인부들을 잘 다독거려 숙소로 보내고 몇 명의 요주의 인물은 딴 곳으로 살까봐 아내들에게 연락을 해서 철통같이 감시를 하기도 했죠. 인부들의 아내에게도 이모는 인기 만점이었어요. 때론 입속에 혀처럼 굴고 때론 맞서면서 이모는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모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3일 만에 눈을 감으셨어요. 새로 한밭집 운영권을 따고 공사 현장으로 짐을 옮길 준비로 한창 바쁠 때였죠. 이번에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였는데 2년짜리라며 엄청 신나했는데 갑자기 어지럽다며 잠깐 쉬겠다고 방에 들어간 이모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어요. 정말 허망했습니다. 이모마저 제 곁을 떠나고 나니 세상에 오롯이 혼자 남았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렇다고 맥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죠. 이미 한밭집 운영권을 땄으니 물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몇 배 더 내야 했으니까요. 전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로 한밭집을 열어야 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늘 이모 곁에서 일을 거들기만 했지 제가 직접 맡아서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더구나 그때 전 30도 안 되었는데 한밭집 사장이라니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한밭집이니까 식사는 어떻게든 차려내겠는데 저 거친 인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참 앞이 캄캄했죠. 도저히 이모처럼 능수능란하게 그들을 제압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한밭집은 열었습니다. 노동을 많이 하는 인부들은 주로 고기 반찬을 좋아했어요. 제육볶음이나 불고기 백반을 가장 선호했죠. 가끔은 삼겹살 파티도 하길 원했고 명절에 집에도 못 가면서 현장을 지켜야 할 때는 갈비찜과 나물, 과일을 올리고 단체로 제사상을 차려달라고도 했어요. 뭐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이모를 따라다닌 지 거의 5년이 넘었으니 웬만한 음식은 저도 잘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면
인부들이 술 한 잔씩 먹고 한밭집 사장이 너무 어리다고 어찌나 추근대는지 적당히 분위기를 맞추고 적당히 거절해야 하는데 전 이모처럼 농담도 잘 못하고 비위를 맞추는 것도 딱 질색이었죠. 자칫 인부들 기분을 상하게 하면 한밭집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까 늘 노심초사했어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한밭집 뒤에 가서 몰래 울기도 많이 했답니다. 그 현장의 십장은 30을 조금 넘긴 젊은 남자였어요. 원래 공사판에선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중년의 사내가 십장인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젊은 십장은 처음 봤습니다. 과연 나이 많은 인부들이 저 어린 십장의 말을 잘 들을까 지켜보는 스릴이 있었어요. 인부들은 도대체 누구 백으로 들어온 거냐며 밥을 먹으면서 십장을 쳐내자고 작당 모의도 했죠. 결국 인부들은 단체로 일을 안 하겠다며 십장과 맞짱을 떴습니다. 현장에서 하루만 일이 차질이 생겨도 전체 공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손해도 막심하고요. 그런데 이 어린 십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니 다음날 일당 인부들을 죄다 불러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이야 각 현장마다 노조가 관여하고 있어서 그럴 순 없겠지만 그땐 또 십장 말 한마디에 일이 진전되기도 밀리기도 하던 시절이었어요. 결국 단체로 어깃장을 놓던 인부들은 이러다 자기 밥줄이 끊길까 불안했던지 바로 꼬리를 내렸죠. 뒤에서는 어린 십장을 욕했지만 앞에서는 아주 깍듯하게 십장의 지시를 따랐어요. 십장은 인부들을 모아놓고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도 깨지 않은 채로 현장에 나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밤 10시 이후는 한밭집에 모여서 절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밭집도 10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닫으라고 했고요. 가끔 인부들이 야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야식 금지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야식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씩 꼭 먹다 보면 괜히 저를 불러놓고 추근대기 일쑤였거든요. 전 점점 그 젊은 십장에게 묘한 관심이 갔습니다. 가끔 십장이 밥을 먹으러 오면 슬쩍 고기 반찬을 별도로 내놓기도 했는데 워낙 무뚝뚝하다 보니 당최 좋다 싫다 말도 없더군요. 괜히 혼자 짝사랑 아닌 짝사랑만 하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나기도 했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공사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밭집도 철수하게 되었죠. 그날은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그릇과 집기들은 미리 싸서 트럭에 보냈지만 저는 뒷수습을 하고 잔금을 받고 하느라 그만 차를 놓쳤습니다. 7시가 지난 시간이라 역까지 걸어가는 것도 난감하고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죠. 문득 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십장이었어요.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죠.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고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전 결론을 내렸죠. 십장은 애인이 있어서 다른 여자는 돌같이 보거나 아님 여자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남자가 동승을 하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어차피 오늘로 마지막인데 하는 약간의 시원섭섭함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냥 서로 수고했다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뭘 할 거냐는 대수롭지도 않은 미래를 물으면서 갔는데 기차역에서 십장이 갑자기 술 한잔 하자는 겁니다. 정말 겁나게 비는 쏟아지는데 이 남자가 차도 아니고 술을 먹자고 하니까 심장이 막 벌렁거렸어요. 그날 그 남자가 글쎄 고백을 했습니다. 2년간 꾹 눌러 참았다면서 자신은 뭐 하나에 꽂히면 앞뒤를 안 가리는 편이라 일단 일에 집중한 뒤 사랑도 쟁취하려 했다나 어쨌다나. 암튼 엄청 말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전 딱 하나만 기억났어요. 순애 씨와 만나보고 싶습니다. 무뚝뚝한 남자의 가슴 울리는 고백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온몸에 핏줄이 확 곤두섰다가 느슨하게 가라앉으면서 기분이 산뜻해지고 또 눈물도 살짝 나는 그런 기분이랍니다. 강석주, 그 남자의 이름이었죠. 석주 씨는 무심한 듯 은근 자상했어요. 소위 말하는 츤데레였죠. 전 데이트하는 내내
이 남자가 언제 청혼하나 늘 기다렸습니다. 빨리 가족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이모마저 돌아가셨으니 제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은 석주 씨뿐이라고 돌려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청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술을 진탕 먹고 먼저 청혼을 해버렸습니다. 그해 결혼식도 올렸죠. 결혼을 하면서 전 제 인생의 첫 번째 고비를 넘겼어요. 이모 손에서 힘들게 자라면서 늘 외로웠고 한창 예쁘게 꾸미고 다닐 나이에 이모를 따라 한밭집을 했으니 인생은 늘 시시하고 무미건조했죠. 그저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참 볼품없던 제 인생에서 남편이 내민 손을 잡는 순간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 시시하고 따분한 삶에서 탈출했으니 일단 첫 단추는 잘 채운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공사 현장을 누비고 다녀야 했어요. 한 달에 2번 집에 올 때도 있었고 현장이 집에서 가까운 곳이면 주말에 오기도 했죠. 새댁이 된 저는 한밭집도 그만두고 얌전히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남편의 유일한 피부치신 고모 할머니는 늘 저만 보면 나이도 30을 넘겼는데 빨리 애를 가져야 한다고 닥달이셨죠. 당시에는 30 넘은 여자는 아이도 잘 갖지 못한다고 할 때였어요. 나름 노력을 했지만 2년 동안 3번의 유산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선천적 자궁 기형이라고 하더군요. 완전 임신 불가는 아닌데 확률적으로 임신 가능성도 낮다고 했어요. 전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어렵게 살았는데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우리 둘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위로했지만 전 자책을 했고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불임 가정의 고통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요즘은 부부끼리만 사는 집도 많고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크게 흠이 안 되는 시대이지만 그땐 결혼하고 자식이 없으면 꽤 흠이 되는 시절이었죠. 병원에서 인공수정에 대해 고려해보자고 했고 남편과 함께 다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지방에서 일을 끝내고 밤새 차를 몰았죠. 하지만 너무 피곤한 탓에 졸음운전을 했고 순간 맞은편 차선을 넘어가면서 마주오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국도변에서 생긴 참사였죠. 남편도 맞은편 운전자도 모두 즉사했어요. 유일한 생존자는 맞은편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가해자였어요. 피해자 측은 사망했지만 아들이 살아남았고요. 피해자 측도 가족이 없는지 장례식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기만 했어요. 남편의 부재도 무서웠지만 남편이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더 무서웠죠. 아니, 그보다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그 어린 아들을 보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건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종결되었지만 문제는 10살 아들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 아이는 병실에 웅크린 채 내내 울기만 했죠. 경찰 말로는 고아나 다름없어서 저대로 둘 수도 없고 맡겠다는 친척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내게 된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의 장례와 피해자의 장례를 동시에 치르면서 내내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대로 쓰러져서 며칠 잠만 잤어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로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안고 내내 울던 그 까만 눈망울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더군요. 어렵게 고아원을 알아내서 찾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방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가가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는 아이의 모습에 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부터 전 매일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갔어요. 말을 시키고 먹을 것을 놓아두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다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 그 말에 전 가슴이 무너졌어요.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눈도 마주치지 않던 아이는 이제 매일 저만 보면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소리를 치다 목 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발버둥 치며 자지러지기 일쑤였어요. 원장 선생님이 겨우 아이를 진정시켜서 잠을 재웠죠. 원장 선생님은 그만 오라고 하더군요. 아이의 상처가 덧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 매일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이에게 용서를 바라거나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매일 가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다음날 전 또 그 아이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아이들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아이가 또래들과 어울려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조금 놀랐죠.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않던 아이의 변화는 왠지 저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이는 여전히 저에겐 냉랭하게 대했고 아무리 말을 시켜도 답이 없었어요. 아마 그날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를 입양해야겠다고 결심한 게 말이에요. 원장 선생님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더군요.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잠깐의 동정심이나 연민 때문이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아이 역시 평생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잊지 못하고 저를 통해서 분노만 키울 수 있다고도 했죠. 아이가 저를 보면서 더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이나 연민은 아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꾸만 저를 그 아이에게 보내는 것 같았어요. 입양을 결심하고 나니 전 더욱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적어도 아이와 살아가려면 제가 일을 해야 했거든요. 모아둔 것도 별로 없으니까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식당 주방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턴 매일 아이를 보러 가지 못했어요. 식당이 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보러 갔죠. 드디어 쉬는 날, 아이의 옷과 간식거리를 사들고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 말은 늘 오던 아줌마가 안 온다고 아이가 무척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왜 이제야 왔나는 투로 쳐다봤어요. 옷과 간식도 내팽개치지 않고 그냥 받았죠. 조금씩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찡했습니다. 현수야, 이제 아줌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거든. 그래서 식당이 쉬는 날에만 올 수 있어. 매일 못 와서 미안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 거야. 그때까지 밥 잘 먹고 애들하고 잘 지내고, 알았지? 현수는 대답 없이 돌아서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아줌마, 다음 달에 꼭 올 거죠? 그런데 제 귀엔 다음 달에 꼭 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당연히 올 거라고 고개를 끄덕여주며 어서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아리면서도 뭉클했어요. 전 현수를 좀 더 빨리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결심했죠. 주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하고 방 2칸짜리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약도 했고요. 근처 현수가 다닐 학교도 미리 다 알아봤죠. 다음 달에 다시 현수를 보러 갔을 때 녀석은 고아원 입구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산책을 갔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읍내로 데려가 먹이고 오락실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는 녀석을 보며 전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현수야, 아줌마하고 같이 살래? 잔뜩 긴장을 하고 물었더니 현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와락 아이를 안았죠. 전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과 현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새로운 인생을 살려 하니까 제발 보살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두 번째 고비를 넘겼어요. 가해자의 아내로서 겪어야 했던 숱한 고통과 아픔을 남겨진 어린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입양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정말 제 자식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죠. 전생에 다하지 못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비록 아프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현수가 모자지간처럼 잘 지낼 거라고 너무 섣불리 기대했던 걸까요? 현수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에 좋은 반찬을 아무리 만들어줘도 아버지가 해주던 소세지 반찬만 찾았죠. 옷을 입혀주면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옷을 골라준 적이 없다고 제 안목을 은근 비웃기도 했죠. 간혹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자랑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꼭 특정 브랜드의 우유를 사 먹어야 했는데 그것도 현수 생부가 그렇게 했던 모양이었죠. 야식으로 늘 라면을 끓여달라는데 라면이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해도 자기 아버지는 잘만 끓여줬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사사건건 저와 생부를 비교하면서 절 타박했어요. 처음에는 아직 생부에 대한 기억이 많고 상처가 덜 아물어서 그럴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녀석이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죠. 그렇게 투정을 부리다 잠이 든 모습을 보면 또 안쓰럽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했고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 현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0년간 함께했던 생부와의 기억이 어쩜 어린 현수가 살아가는 힘이 된다면 같이 그 기억을 공유하자고 말입니다. 이후로 전 현수가 생부와 절 아무리 비교해도 웃으면서 참 우리 현수 아버지는 자상하신 분이구나. 현수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구나 하면서 장단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녀석이 더는 저와 생부를 비교하지 않더군요.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뭐든 억지로 하지 말고 기다리자는 거였습니다. 현수는 이제 자신이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생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생모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생모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지만 녀석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생모의 사진을 신주단지처럼 지니고 있었죠. 자신의 생모는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예쁘다면서 저는 키도 작고 눈도 작다고 타박을 했죠. 너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몰라? 저는 한술 더 떴어요. 피, 아줌마가 작은 고추야? 그냥 못생긴 호박이지. 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너도 아줌마가 겨울에 늙은 호박 속 다 긁어내고 호박죽 끓여주면 한 그릇 뚝딱 하잖아. 전 또 다른 방식으로 응수했어요. 자기 방식에 제가 안 말려드니까 이 녀석이 분했든지 어느 날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다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녀석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함께 살게 되었으니 현수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주고 싶었죠. 한참 울다 지친 듯 녀석이 잠에 골아떨어졌죠. 전 깨어나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모처럼 녀석이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에 라면까지 끓였어요. 라면 냄새에 깨어나서는 군말 없이 밥을 먹더군요. 앞으로 소세지는 보름에 한 번만 먹을 거야. 더는 안 돼. 라면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 거고. 제가 협상안을 제시하자 녀석은 삐죽거렸어요. 엄마 사진 그냥 가지고 다니면 찢어지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코팅했다. 잘 간직해. 엄마 진짜 예쁘더라. 녀석은 예쁘게 코팅된 엄마 사진을 받아들고는 눈물이 안 나는 척 괜히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시달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는 게 가족이겠죠. 전 현수를 기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비록 현수가 엄마라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평생 아줌마라고 불러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그 아이를 이미 자식으로 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현수는 중학생이 되면서 자꾸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반 아이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불량한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어요. 자전거를 훔쳐서 경찰서에 잡혀오고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달아났다가 다시 잡혀오고 초등학교 애들에게 소위 삥을 뜯다가 또 잡혀왔죠. 그때마다 전 경찰서로 달려가서 피해자분들에게 굽실거리며 피해 보상을 해주고 현수를 데려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번 정화까지 먹었죠. 선생님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야단을 치면 친엄마도 아니면서 왜 난리냐는 듯 대들었습니다. 이제 제 지갑에도 손을 댔죠. 지갑뿐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들고 나갔어요. 도대체 그걸 어디에 파는 건지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하는 식당에 패거리 들고 와서는 잔뜩 먹고는 보란듯이 도망을 쳤죠.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경찰서에서 데려올 때마다 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수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실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제가 정말 현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죠. 너무 힘들어서 입양을 후회한 적도 솔직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마저 그 아이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현수는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패싸움을 하다가 한 아이가 심하게 다쳤죠. 그 아이의 부모는 때린 사람이 현수라고 지목을 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수는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나타났고 자기 패거리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마 그 아이가 더 덤벼들다가 서로 엉켰나 봐요. 누가 그 아이를 때렸는지 알 수도 없었죠. 하지만 현수는 자신의 무리의 대빵이니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대요. 다른 애들을 모두 도망가라고 한 뒤 다친 애와 둘이 남아있다가 경찰에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히 현수가 다 뒤집어 쓴 상황이었는데도 경찰 조사는 피해자 아이의 진술대로 결론이 났어요. 현수가 워낙 전적이 화려해서 그런지 경찰들은 이미 현수 짓이라고 지레짐작을 했죠. 전 다친 아이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아이의 부모님께 선처를 호소했어요.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서 소년원에 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현수는 제가 면회를 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 또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이 고비를 잘 넘기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을 대느라 전세금을 뺐어요. 결국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죠. 그동안 현수 때문에 계속 식당에 못 나가다 보니 사장님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제 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또 살아야 했기에 전 어렵게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포장마차도 목이 좋아야 하는데 조금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자리는 전부 자릿세를 내야 했습니다. 건달들이 몰려다니면서 자릿세를 뜯어갔죠. 호미진 골목 쪽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장사가 당연히 되지 않았고요. 어쩌다 자리를 잡아도 금방 단속이 떠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버는 것은 없었죠. 때론 밤에 홀로 서럽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무슨 팔자가 이렇게 박복한지 싶어서요. 그래도 현수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현수는 여전히 방황을 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었죠. 검정고시라도 보라고 했지만 귀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단칸방에서 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 나갔어요.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아이를 입양한 것이 정말 독이 된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께서 어쩜 현수가 저를 보면서 생부의 죽음을 더 잊지 못하고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런 건 아닌지 애가 탔죠. 예전처럼 나쁜 애들이랑 몰려다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알바를 하는 건지 때론 라면이나 간단히 먹을 것을 사다 놓기도 하고 여름엔 제가 좋아하는 수박도 냉장고에 사서 넣어두기도 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또 시작이라며 짜증을 내고 나가버리기만 했습니다. 오토바이 가게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더니 하루는 손님이 맡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걸려서 잘리기도 했어요. 주인이 변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겨우 돈을 마련해서 수습을 했죠. 동네 사람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저러다 저놈이 큰일 낼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과 말싸움을 할 수도 없고 전 정말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3층에 도둑이 들었는데 다짜고짜 우리 현수 짓이라는 겁니다. 모녀가 살았는데 경찰에 그렇게 진술을 했대요. 그날 현수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증거도 없이 심증이 그렇다는데 참 기가 막혔죠. 영문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오던 현수는 경찰에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했죠. 현수는 자신을 의심한 그 모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제 알겠니?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좋으시겠네요. 아들이 도둑놈 취급받아서요. 아들? 네가 언제 날 엄마라고 생각한 적은 있고? 네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날 엄마라고 생각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야 후회가 되시나 봐요. 이런 놈 입양한 거. 그럼 파양하세요. 녀석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전 정말 한계가 왔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현수를 붙들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같이 죽자고 통곡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소리를 질렀죠. 녀석이 한참 말이 없더니 집을 나갔어요. 다들 사는 거 거기서 거기라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왜 저는 늘 바닥만 치고 있는 건지 억울했습니다.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았고 늘 손해보면서 늘 참으면서 여기까지 꾸역꾸역 왔는데 언제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현수는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고를 치면 경찰에서 연락이라도 올 텐데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애가 달아서 백방으로 알아볼 뿐 정작 녀석은 일부러 숨어버린 듯 했죠. 휴대폰에 수백 통도 더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했지만 답도 없었어요. 저도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포장마차는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자릿세도 안 내는 후미진 골목 끝인데도 이상하게 손님들이 끊이지 않더군요. 오히려 목이 좋은 곳보다 더 손님이 많았습니다. 포장마차에 재료를 데워주는 사장님은 가끔은 서비스라며 야채며 해산물들을 공짜로 주시기도 했죠. 아니라고 돈을 줘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의아한 것은 오시는 손님들마다 오늘은 4번 웨이터가 여기 국수가 둘이 먹다 둘이 다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다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은 국진 형님이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그때 개그맨 김국진이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그 사람이 보냈을 리는 없고 참 알 수가 없었죠. 처음 한두 번은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전 그 4번 웨이터와 국진 형님을 만나보기로 했죠. 손님들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클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는데 밤에만 문을 여니 낮엔 만날 수 없었죠. 밤에는 저도 포장마차 장사를 하니까 짬을 낼 수도 없었고요. 저는 어쨌든 그 두 사람 덕분에 장사가 잘 된 것이니까 언제든 국수 먹으러 오면 맛있게 말아드리겠다고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오진 않았어요. 가끔 밤거리에서 현수와 비슷한 애를 보고 뒤쫓아간 적도 있었지만 놓쳤죠. 네온사인만 현란한 그곳에서 현수를 찾는 건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현수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심한 독감에 걸려 며칠 꼼짝을 못했어요. 겨우 몸을 추스르고 다시 포장마차를 끌고 나갔죠. 그새 제자리엔 다른 포장마차가 진을 치고 있더군요.
전 다른 곳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한 자리가 비어있기에 그곳에 리어카를 세우고 장사 준비에 들어갔죠. 단골 손님들은 원래 자리에 갔더니 없어서 서운했는데 여기 계셨냐면서 반갑게 국수를 먹었죠. 제법 밤도 깊어지고 아직 독감 기운이 남아있는 듯해서 일찍 장사를 접으려는데 갑자기 덩치 큰 남자 몇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줌마, 여기 누구 허락받고 장사를 하실까? 네? 그게 아니라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무단으로 이러시면 몹시 곤란하죠. 직감적으로 자리세를 받으러 온 건달들 같았습니다. 어묵을 함부로 집어먹더니 자리세를 내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못 내겠다고 했더니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놈들을 막아섰죠. 아줌마가 겁도 없다며 한 놈이 손을 치켜두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달려왔어요. 우리 엄마 손 하나라도 건들면 다 죽었어. 그렇게 소리를 치며 달려오는 사람은 현수였습니다. 놈들과 3대1로 맞짱을 뜨는 게 아닙니까? 현수는 덩치 셋과 맞서면서도 혹여 제가 다칠까봐 온몸으로 방어를 했어요. 덩치들에게 연거푸 얻어맞고 코피가 터졌죠. 아들이 코피를 흘리자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경찰이 출동하자 놈들이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기운이 다 빠져서 정신을 잃었고요. 현수는 울면서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선생님, 우리 엄마마저 돌아가시면 저 진짜 못 살아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짝 정신이 드는데 현수가 그렇게 울먹이며 의사 선생님께 애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엄마라는 말이 그렇게 먹먹해지는 말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잠깐 졸도한 거니까 걱정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야 현수는 한시름 놓더군요. 전 깨어날 타이밍을 보느라 한참 눈을 감고 있어야 했죠. 눈을 감고 있는데 눈물도 나고 녀석이 이렇게 돌아와줘서 기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맨 뒷칸에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 쳐다보지 않았지만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진심을 꺼내보게 된 날이었죠. 힘도 없으면서 그런 놈들한테 무턱대고 덤비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겁도 없이 내 참. 그럼 내 아들이 놈들한테 당하는 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라는 말이냐? 당하기는 누가 당해. 나 한 대도 안 맞았거든. 그 코피는 그럼 케찹이냐? 뭐? 왜 하필 그때 케첩이 튀어나온 걸까요? 우린 한참 동안 서로를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이제야 현수가 제 아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뭘 하고 지냈냐고 물었더니 클럽에서 웨이터를 했고 삐끼 생활도 했대요. 그 손님 물어오는 거요. 낮밤이 달라서 몸은 피곤한데 그게 돈을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이었답니다. 그 문제의 4번 웨이터와 국진 형님이 바로 현수였던 거죠. 우연히 제가 포장마차를 하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뒤에서 물심양면 지원했던 거죠. 그렇게라도 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싶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아내라서 미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늘 고아원에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제가 가증스러웠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안 올까봐 무서워서 밤에 잠도 잘 수 없었답니다. 저와 같이 살게 되면서 좋았지만 너무 좋아하면 아버지에게 미안해서 표현 못했고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엇나가는 자신을 주체할 수도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막 살았지만 늘 제 걱정을 했답니다. 얼마 전에 알았대요. 자신 때문에 집 전세금을 빼서 합의금으로 다 날린 걸 말입니다. 그러고도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이 불쌍한 아줌마는 왜 늘 당하기만 할까 안쓰러웠대요. 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후회를 했고 용서를 빌 용기도 없어서 늘 포장마차를 하는 제 주변을 빙빙 돌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자릿세를 안 낸다고 덩치들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대요. 그리고 알았답니다. 왜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지, 왜 가슴이 아팠는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줌마가 내 엄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전 너무 늦어 죄송하다는 현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녀석이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요? 이제 보니 정말 듬직한 사내가 다 되었더군요. 우린 뜨거운 화해를 했고 현수는 드디어 마음을 잡았습니다. 웨이터 생활도 접고 이제 건실하게 살겠다고 각오도 새롭게 했죠. 오래전부터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싶었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정비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이제 엄마한테 신세 안 지겠다더니 밤에 알바를 해서 학원비를 내겠다고 하더군요. 한번 마음을 다잡으니까 정말 착실하게 공부도 하고 일도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꼭 포장마차 마감 시간에 맞춰왔죠. 저랑 같이 들어가려고 말입니다. 현수가 정비 기술을 따서 자리만 잡으면 이제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왔어요. 그렇게 전 3번의 고비를 또 잘 넘겼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생일을 맞은 애가 있다고 한잔한다고 하더군요. 항상 포장마차 끝날 시간에 오곤 했는데 그날은 못 올지도 모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으니까 실컷 놀다 오라고 했죠. 항상 불량한 애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던 녀석이 건실한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밤 늦게까지 진상을 부리는 취객을 겨우 보내고 대충 마감을 했어요. 보통 때는 현수가 리어카를 끌고 가서 무거운 줄도 몰랐는데 혼자서 끌고 가자니 무게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어서 집에 가서 씻고 자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난히 몸이 무겁더라고요. 막 파란불이 바뀌었죠. 전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반쯤 왔을 때였어요. 커다란 굉음이 들려서 보니까 웬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피할 새도 없이 저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분명 저를 봤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공중으로 붕 떠서 저만큼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찰나였어요. 포장마차 리어카는 맞은편 도로까지 미끄러지면서 와장창 다 부서졌죠.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주머니, 제 말 들리세요?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저 간호사예요. 곧 구급차 올 테니까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하는 소리가 마치 윙윙 바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웬 여자가 저를 바로 눕히고 머리에 피가 터진 곳을 꼭 눌러 지혈을 했죠. 호흡이 잘 될 수 있도록 고개를 젖혀주더군요. 곧 구급차가 오고 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수는 소식을 듣고 울며 달려왔죠. 다행히 저를 구해주신 분 덕분에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 말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이미 숨을 거두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경찰은 뺑소니 차를 찾고 있다고 했고요. 전 저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해주신 그분에게 감사의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마침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간호사라고 했어요. 그날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제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모양이었죠. 전 현수와 함께 그 간호사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이렇게 살아남은 게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 기적을 선물로 주신 간호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가슴이 두근거렸죠.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셨어요. 마침 병실을 돌아보고 나오던 간호사님을 만났죠. 현수는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간호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간호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혹시 정말 죄송한데 성함이
이지영 본명 맞으신가요? 네, 본명입니다. 그럼 혹시 김자, 현자, 철자 쓰시는 분을 아시나요? 그 말에 간호사님이 깜짝 놀란 듯 현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 김현철 씨 아들입니다. 갑자기 간호사님이 주저앉으셨어요. 저도 너무 놀랐죠. 현수는 지갑을 꺼내더니 늘 가지고 다니던 생모의 사진을 간호사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언젠가 제가 코팅해서 준 거였죠. 생모의 20살적 사진이라며 생부에게 받은 거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사랑하는 지영에게 현철이 라고 쓴 생부의 글씨도 남아있었고요. 간호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정말 김현철 씨 아들? 네, 제가 김현철 씨 아들 김현수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생모를, 단지 사진만으로 알고 있었던 생모의 얼굴을 현수는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죠. 현수도 기가 막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애를 옮겼어요. 간호사님은 현수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면서 내내 우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수와 간호사님이 많이 닮았더군요. 눈매하며 입매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영락없이 모자지간이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듯 간호사님은 그렇게 자신과 현수의 생부 김현철 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철은 지방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무명 가수였답니다. 낮에는 대학가나 번화가에서 기타를 치며 거리 공연을 했는데 그때 간호학과를 다니던 20살 이지영은 그의 노래에 반했고 1호 팬이 되었다고 했죠. 가난한 무명 가수 김현철과 대학생 이지영은 사랑을 했고 영원을 맹세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지영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당장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학교도 휴학계를 내게 했답니다. 교수이셨던 아버지 입장에서 학벌도 비전도 없는 반무대 가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한번 사랑에 불이 붙은 지영은 탈출을 감행했고 현철과 도망을 갔답니다.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뒤 현수를 낳았죠. 하지만 돈벌이도 못하는 반무대 가수 현철 씨는 아이 분유값도 없었고 무엇보다 현실을 깨달은 지영이 산후 우울증까지 걸리면서 둘은 날마다 서로를 헐뜯으며 싸웠답니다. 결국 지영이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그대로 끌려갔답니다. 지영의 부모님은 현철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온갖 모욕을 다 주었대요. 정말 지영이를 사랑한다면 죽은 듯이 살라고 했답니다. 그땐 지영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현철을 모른 척했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이가 보고 싶고 현철에 대한 미안함으로 견딜 수가 없었죠. 현철과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현철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아마 현철이 그렇게 부탁한 듯 했대요. 어렵게 소문을 듣고 업소를 찾아갔지만 어떻게 알고 현철이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죠. 또 찾아가면 또 숨어버렸답니다. 그러다 완전 소식이 끊어졌대요. 다른 지방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무심한 세월은 흘러갔고 지영은 그 사람과 아이를 마음에 묻기로 했죠. 다시 복학을 했고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가 되었고요.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묻은 아이 생각에 소아과를 지원했고 예쁜 아이들 보면서 늘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했답니다. 언젠가는 아이와 현철 씨를 만나지 않을까 늘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지영 씨는 말하면서 내내 울먹였고 저도 듣는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철 씨의 죽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현수의 10살 생일날 둘은 함께 여행을 갔고 그 여행길에서 제 남편의 차에 목숨을 잃은 그날에 대해서 고통스럽지만 담담하게 말을 했어요. 홀로 남겨진 현수가 눈에 밟혀서 입양하게 된 사연까지 다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현철 씨를 죽게 만든 남자의 아내였고
홀로 남은 현수를 아들로 길러냈죠. 지영 씨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지금까지 홀로 살아가면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뺑소니를 당해 죽어가던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우린 어떤 운명 속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 서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린 이미 그렇게 운명으로 엮여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외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 한 번의 죽을 운명을 잘 넘겼습니다. 동시에 현수와 지영 씨의 운명도 다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천류는 끊을 수가 없다고 하나 봐요. 우리 세 사람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또 흘렀고요. 이제 현수는 그때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사귀는 여자친구는 있나 봐요. 지영 씨와 저는 언제 인사시켜줄 거냐고 날마다 닥달을 합니다. 저는 포장마차를 접고 식당을 열었어요. 지영 씨가 일하는 병원 근처죠. 지영 씨에게 날마다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힘들었던 세월을 잘 견딘 지영 씨와 여러 고비를 잘 넘긴 전 현수의 생모나 양모로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여자로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언니 동생 하면서 말입니다. 현수는 우리 두 사람을 정말 끔찍하게 모시고요. 엄마가 둘이라서 두 배로 행복하다며 너스레를 떨지만 전 가끔 어린 현수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너 그때 기억나냐? 아줌마랑 같이 살래 했을 때 왜 그때 고개 끄덕인 거냐? 어느 날 새삼스럽게 그 기억이 나서 물었죠. 녀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보다 낫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줌마가 좋아서요 보다 전 그 말이 너무 순수하고 솔직해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혼자서 살기 참 힘든 세상이죠. 막막할 때 누구 한 사람 내 손을 잡아준다면 견디면서 또 살게 되는 게 세상이고요. 그래서 저도 현수도 잘 살아냈나 봅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 있다면 아마 3번 아니라 100번의 고비도 잘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잘 둘러보세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럼 어느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